우리 학술대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범진 예비역 대령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경희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로 안보 전략을 강의하고 있는 박범진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 30년간 이제 해군에서 해군 정보장교로 30년을 근무하고 이제 전역한 지 2년 됐고 현재는 이제 민간인으로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 해군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해양국가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 김희연 교수님께서 특별하게 또 저한테 요청을 하셔갖고 제가 여기 계신 우리 한국 해운 조선 물리를 이끌고 있는 진짜 핵심적인 분들 계신 자리인데 이렇게 초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재 또 겸직으로 이제 제한군인에서 안보 교수로 이제 재직하면서 국민 국가 안보 교육에 대해서 다 유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언론 매체에서 이제 안보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진행할 순서 아까 전에 지윤이 해양인명 총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중동 지역의 해양 안보 정세가 좀 심각합니다. 현재 이게 어떻게 또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홍해 해역의 해양안보 상황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상교통로 다시 한번 해상교통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아덴만 홍해 해역 아덴만 해역에 전개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국익을 수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청해부대에 대한 임무 수행 현황과 전적 성과 그 다음에 향후 이 청해부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홍해에서 수해전화까지 말하는 우리 상선단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임무에 있어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본 순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은 참 저희들 청해부대가 나간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덴만 해역에는 현재 그렇지만은 우리가 파병이 된 게 즉 해적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소기 성과가 지났고 또 소말리아 지역에 정세가 안정이 됨으로써 해적들이 이제 줄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현재 감소 추세겠고요. 그렇게 2013년 이후에 보면은 매년 1 내지 0건 정도 줄고 있다가 2021년 이후에는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적 대응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요청이 있을 때는 가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홍해, 바브엘만, 데보에바, 아덴만, 오만의 해역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심각한 상황인데 이란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한 지대함 유도탄과 드론 공격에 따르는 무차별적인 항행 선박에 대한 항해 상선에 대한 공개 활동이 지금 현재 상당히 심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적 활동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도표로 봤는데 18년에 이제 3건 정도였다가 21년 1건 그리고 22년부터 해서 23년까지 전무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홍해 바벨대만 해협부터 해서 수에즈 훈항까지 운항하는 상선들 현황을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볼 때 221척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 보니까 122척으로 감소가 돼가지고 현재 상당히 많이 지금 줄고 있는 추세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측면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대체 항로로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당에 있는 케이프타운을 운항하는 컨테이너 선박들이 현재는 뭐 23년도 연말 기준 51척이 지나갔는데 현재는 159척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측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해역의 지형적인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아데만 해역이 어떻게 되느냐? 사우디 반도에서 시작돼서 소말리아 해안까지 형성된 800 노티컬 마일의 수를 가지고 있고요. 평균은 한 158마일 정도 협조해서 한 10,000개 해적인데 특히 이것은 우리 그 핵심 해상 교통로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대로 이제 바브엘만 이쪽 해협에서부터 수에즈운하까지 현재 제일 핵심 해역인데 현재 이런 측면에서 현재 이입을 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성이 지금 점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해 해역은 마찬가지 인도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역인데요. 길이는 2,300km로서 남부 지역의 폭은 360, 북부 지역은 한 200km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상당히 위협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상황도 지금 보면은 예멘의 그 이란에 조종당하고 있는 후티 반군은 작년 11월 14일 이후에 홍해상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마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관련되는 선박에 대해서 무조건 공격하겠다 선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후티 반군은 대함 미사일하고 자폭도를 이용해서 항행 선박을 1월 19일 현재까지 16척을 공격을 해서 피격을 당했습니다. 또한 수척도 또 피랍을 돼서 압류된 적도 있고, 그래서 현재 나머지 국제 주요 글로벌 해운사들은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희망봉의 우회 항로를 좀 전하고 실정입니다. 보시면 것처럼 말타 선적의 벌것은 제거라파이아호가 피격되는 상황이고 노르웨이 선적의 스프린다호가 피격된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IBF에서는 홍해 인근 해역에 대해서 현재 고위험 해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신 바와 같이 홍해 입구에서부터 해서 우리 있는 아덴만 입구에서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연안 이쪽에 이제 이쪽 전체가 이제 북예멘입니다. 예멘 지역 이쪽이 남예멘인데 이쪽 지역 전체가 지금 현재 연안 쪽이 완전히 위험 지역이라 하기 때문에 이쪽 지나가는 선박에 대해서는 일체 위험 경보를 내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 컨테이너 수송량의 한 30%가 현재 이 항로를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 물동량의 전 세계 무역거래의 12%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결국은 차단이 되고 마비가 되면 결국 세계 경제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주도에서 현재 다국적 함대를 구성해서 현재 영향하고 있는데요. 현재 또 우리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국적은 한 540여척이 그 평화로운 시기, 이러한 위협 시기 아닌 때는 이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홍해상의 해상교통 안전 확보가 즉 세계의 평화와 번영, 경제 성장의 안전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해상교통로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최윤희 총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상교통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교통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 일반 우리 민간 회사에서는 이제 수로, 해로라고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국가 경제, 그 다음에 전쟁 지속 능력을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또 보호해야 될 그런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가 생존과 경제 산업 활동을 위해서 필수 요소인 유류라든지 식량, 원료 등이 또 수송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전쟁 시에 이제 미 정원군 전력이라든지 연합 전력이라든지 우승자 등등 이런 게 해상 통로로 들어오는 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시 보는 거는 현재 우리는 현재 남북한이 지금 도서국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반도국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반도국가라는 우리는 이제 도서국가입니다.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바다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분들께서는 전부 다 해양의 한계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상교통로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전 세계 인류에 있어서 개방된 인류 공공재로서 혈관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이제 이 해역에 청해부대가 현재 41번째 이제 함정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현재 양만춘 함이 나가 있는데 구초감 1척, 그러니까 병력 320여 명이 지금 나가 있는데요. 현재는 여기에는 헬기, 링스 헬기 한 대하고 리포트 3척이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임무 해역은 최초에는 이제 우리가 소말리아에 있는 여기 있는 아덴만 쪽에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확장이 돼서 오만만하고 아라비아, 페르시아만 해역까지. 왜냐하면은 미국 요청에 의해서 커플만 쪽에 이란의 해상
도발이라든지 해상 어떤 그 패권 유지를 위해서 상당히 도발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확장이 됐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미 파병 동의안을 지난번 3년 전에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박 안전 호선과 항해 안전을 위해서 국제 해상 안전하고 테러 대응에 동참하는 측면에서 우리 청해부대가 나가는 것이죠. 또한 연합 해군 사령부하고 EU 해양 안보 작전에 같이 참가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인 이쪽이 원래 최초는 이쪽 작전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이 확장이 돼서 걸프만까지 호르무즈 해역까지 확장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청해부대 임무 수행 결과입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8건이 됐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아름마와 같이 11년도에 아데만 여명작전, 아마 요 며칠 1월 20일 얼마 안 됐습니다. 벌써 이제 이러한 여명작전을 또 아마 자축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또 성과를 또 공유하고 나름대로 해군에 또 많은 어떤 기록적인 것을 많이 남겼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비아 거민 철수 지원은 11년과 14년도에 리비아 정세가 상당히 악화되면서 철수 지원됐었고, 그 다음에 또 11년도 4월에는 한진 텐지로가 피납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선을 구출한 작전도 겨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말리아 인근에서 제미니호가 피납 선박이 구출되는 작전도 마찬가지 했고, 또 가나 해역에서 피납 국민을 호송하는 작전도 마찬가지, 나이지리아까지 우리가 가서 실제 호송을 해왔습니다. 작전했죠. 그만큼 우리 해군력이 진짜 우리 국민 국가 이익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고 해군뿐만 아니고 정부 부처하고 해운사, 그다음 언론 간에 협력하여서 주요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아덴만 여명 작전의 사진과 어떤 여러 가지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해부대가 했던 임무 작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박 호송 작전입니다. 한국적 선박 510여 척, 외국 선박 1900여 척을 저희도 호송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했던 아덴만 내 선박 호송로인 KA하고 KP에서 640노트칼 구간에 대해서 주 2회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덴만 해역의 선박 통항량이 한 연간 14,000여 척이 되는데 우리 선박은 한 500여 척이 됩니다. 이러한 호송 작전을 성공적으로 인정으로 시원했고, 그리고 아덴만과 인도양의 연합해군에서 이런 해상 활동을 해서 이제 해상 활동이 상당히 이제 감소가 됐다는 것이죠.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KA 전부터 해서 KB 전까지 실제 국제 건고 통항로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호송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국력도 현시하고 또한 국격에 향상이 되면서 아덴만 내의 통항을 안전하게 보상했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항해 작전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 우리 있는 전체 해역인데요. 동아프리카 간심 해역하고 서아프리카 고위험 해역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 위성 전화라든지 뭐 이메일을 이용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실제 우리가 가진 않지만은 서아프리카 해역에 있는 국민을 더 보호하고, 그럼 호르무즈 해협 내 황선박에 대해서 정세라든지 현재 모르고 있는 정세를 이제 정세 동향을 공유해주고 항해 안전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작전 해역에 있으면서 선박 항행 간에 주기적으로 이제 우리 항행하고 있는 선박들에 대해서 이상 유무도 좀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관련된 위험 정보도 좀 제공해 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피납이 됐다, 공격이 당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청해부대는 이제 그 해역까지 바로 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사진입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현재 우리가 이 해역에 활동하고 있는데 동아프리카 이험 해역과 여기 서아프리카 이험 해역이 있는데, 이런 해역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선박도 호송하겠던 그런 피납됐던 상황, 구출하고 있던 상황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국의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 통항이나 원양어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업 활동에 대한 안전 보장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가 이익 수호 차원에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양안보 작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 단독 작전이 아니고 그 미국 주도해서 연합해군사령부가 발해인이 있는데 거기서 작전 해역하고 이제 국제 건고통항로 내에서 작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연합공조협력을 통해서 이제 해적 작전을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연합 해상 작전도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러한 그 활동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적 활동이 상당히 이제 억제가 됐습니다. 현재는 해적 활동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좀 약간의 이제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또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전환을 해야 될 시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공조 협력을 통해서 이제 해적 활동이 완전히 근절이 됐고,
선박 안전통합 보장이 진짜 완전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딱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홍해 항해 우리 항로가 이제 마찬가지 거기만 된다 그러면 참 좋은데. 자, 그리고 이제 현재 홍해의 사태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국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로 해서 번영의 수호자 작전으로 해서 지난 작년 12월 18일부터 임무 개시를 했는데요. 홍해와 아덴만 해역에 대해서 테러 해적 대응과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군사 대응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는 이제 한국이 참가는 아니지만 현재는 딱 보면은 아직까지는 한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지역, 일본도 마찬가지 아직 안 되고 있죠. 좀 우리도 약간은 관망을 해야겠지만 현재는 미국 주도로 해서 영국과 프랑스, 이태리, 카나다, 노르웨이, 유럽이라든지 바레인까지만 했는데 상당히 여기가 좀 예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참가함으로써 함에 따라서 결국은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결국은 이제 이란과의 전쟁이라든지 어떤 분쟁이 이게 개입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을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간 국제정세의 동향을 고려하면서 아마 이것도 아마 빨리 우리가 호송작전이나 이러한 다국적 임무 부대에 참여를 못하는 게 아닌가. 국방부 차원에서 우리 해군이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현재 주요 작전은 홍해수로 항행 선박 호위와 경비 임무 작전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선 공격에 대한 후티 반군의 지대함 미사일이나 공격 드론에 대한 사전 타격과 격추, 그 다음에 후티 반군의 지대함 유도탄 기지하고 드론 기지에 대한 공습을 한 6회 정도 지금 공습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한 7회 정도 했죠. 그리고 이제 후티 반군이 제한을 받고 있는 이란제 무기, 부품 같은 거에 대해서 해상 압수, 차단 작전을 좀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7년에 후티 반군에 대해서는 국제 테러리스트, 특별 지정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정해서 자금지원 소요를 좀 차단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지금 항모와 아이젠하워가 지금 현재 여기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영국 함정 마찬가지 다이아몬드 함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저기 홍해 해역에 대해서 후티 반군 지역에 장악을 좀 해서 여기서 타격을 하고 어떤 나름대로 있던 세력을 꺾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홍해 사태의 심각성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청해부대가 현재 여기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의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지금 먼저 여러 가지 그 해운 물류, 국가 경제 측면에서 상당히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공황도 할 수 있고 우리 한국이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당위성이 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최근에 많이 부각되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참 적극적으로 이제 관여를 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여를 해야 됩니다. 특히 해운 운임이 상당히 인상이 됐고요. 특히 희망봉을 통해서 가면은 그 연료비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운임도 상당히 올랐고 더군다나 또 이제 운송 기간이 10일에서 12일 정도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 이제 향후에 유조선들이 홍해를 못 감으로써 돌아가면서 희망로 우회함으로써 유가가 인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국제 무역 활동이 상당히 지장을 받게 된 것이죠. 이건 진짜 국제적인 큰 문제입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국적 부대에 참여하면서 상선의 호송 임무를 참여하고 또한 대해적 임무도 여기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는 전환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우리가 이제 DDH 상당히 이제 우리가 말한 자체 함정 보호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약합니다. 현재 우리말 강개토 대항함급이나 현재 나가 있는 양만추나 3,800톤급 구축함은 그래서 이제는 대유도탄 방어라든지 대공 방어, 그 다음에 도론 방어 등도 여러 가지 대공 방어를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후티 반군이 지금 보면은 대부분은 선박에 대해서 유도탄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어를 가능한 DDH 2나 3D급 이상의 이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공 방어, 대유도탄 방어를 할 수 있는 함정들로 이제 전환시키면서 이제는 거기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그 위상입니다. 국제적인 위상입니다. 그렇죠. 현재 우리가 말로서 GPS라고 해서 글로벌 중추국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의 시각을 동북아에 갇혀 있는 그 시각을 전 세계로 우리의 국격과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교 정책, 국제규범 준수를 이행을 하고 또 국제 질서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국제 공공재에 있는 홍해상 교통로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태전략입니다. 미국 주대 인도 태평양 전략이 현재 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때 국제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선도적인 해양 안보 활동에 이제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같이 있는 그 안보에 대한 어떤 우리 사고가 북핵 미사일입니다. 북핵 미사일 가지고는 결국은 우리가 생존 안 되죠. 왜냐하면 북한 위협도 있지만 주변국 위협이라든지 우리 해양 안보에 대한 위협도 항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트럭을 항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저도 마찬가지 느낀 게 너무 북핵 미사일 위협에 몰입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홍해 사태로 해서 국가 경제가 마비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번에 다국적 임무 수행 부대 역할을 하면서 우리 상선단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할 효과는 쭉 제가 보니까 상선 보호 활동을 참여하면서 경제안보에 기여하는 국가 국익 수호자로서의 우리 군의 역할이 좀 정립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또한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선진 해양 강국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해양 전략, 국가 해양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서 국제 해양 질서에 기여하고 또한 우리의 국익을 해양 수송단에 대한 우리 항선이라든지 수송단에 대한 보호를 위한 능동적 전체적인 해양 전략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때 이걸로 해서 활용을 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의 해운조선 물류 등 우리 국가 안보 측면에서 아니 국가 경제 측면에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박범진 그 예비 대리님 강의도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현재 아마 우리 아들만 나가 있는 그 군함은 대공 그런 방어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군함을 파견해서 우리나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 수송망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상세한 발표 내용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우리가 듣기 어려운 훌륭한 강의였다고 생각됩니다. 예, 제2강은 여러분 우리 그 바다 최고의 이 과정에 또 원우이시고 현대중공업 또 대표 사장 지내셨고 현재는 HD 한국조선해양의 고문으로 계신데 한강원 대표님 모시고 또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다 되죠?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작년에 졸업 때 우리 국제 녀석이 요즘에 학교 요즘에는 그때는 방학에 10월 때 방학도 요즘에는 방학을 이번에 방학을 했는데 하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요즘에 이번 고등학교 때 이번에 중학교 이게 바로 이제 이게 하게 있어요. 대진행하고 수행하고 내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되게 보수적이라서 학부모님 시장 그 싸우려고 그러는데 오늘 가면 내가 정무용 변호사님 오니까 내가 계획을 써달라고 할 테니까 끝까지 싸우고 할 테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가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모습이 매일 너무 한가다. MZ 세대랑 매일 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기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애들이 요 근처에 살아요. 근처에 사는데 저하고 떨어진 사람들 왜 저보다 더 저를 코치를 하려고 역시 연재 그 세대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 제가 만든 자료가 한 70페이지였는데 30분 강의하는 데가 사실 잘 강의하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해운 쪽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셔서 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관련된 분이 많아서 최근에 이슈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드릴 자료는 한 절반밖에 없을 거예요.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보시고 또 하시면 되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매일 우리가 탄탄노라고 하고 아까 아덴만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아덴만도 배를 많이 타고 많이 다녀봤고 흥해도 많이 다녀봤는데 저는 우리가 여기 흥해 사건이나 아덴만 사건이나 저쪽에 그 소말리아 사건들이 다니면서 야, 우리도 많이 잘못한 것 같다. 걔들만 잘못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이 잘못한 것 같다. 이게 우리가 보면 옛날에 해운 쓰레기나 해운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소말리아 거의 가면 사실 그 사람들이 저도 거의 실제로 내려서 거의 많이 가봤지만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하도 많이 걸려가지고 고기가 없어졌어요. 이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거의 출장 관리에서 갔다가 제 출장비 100만 원 써가지고 매달 사는 적도 있어요. 그런 정도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덤비는 거예요. 조금만 요트 타고 우리 수십만 톤의 배를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번 그 해운 선수하고 선장님한테 야 쟤들 고용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기후 변화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심각한 데 있어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 들었지만 지금 흥해 전체에 들어가면서 상당한 불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앞으로는 정말 탄탄소가 돼가지고 모든 환경이 친환경적으로 갖고 선박이 가면은 사실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워낙 많이 탑재돼서 예측이 되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더 크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오늘 관점들이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것 같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은 이렇게 제가 9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좀 빨리 해서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선 역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겠지만 이게 여기는 뭐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뭐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약속했던 정리를 했던 거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1940년도 영국 전투가 이렇게 흥했을 때를 우리는 그때는 사실 통풍배를 가지고 무역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니까 이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얘들이 그 흔성했던 때고요. 1970년도가 유럽 전도가 1950년도에 흥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말레 눈물이라는 크레인을 갖다 현대중공을 사가지고 해양사업부에 1200톤짜리 설치를 해가지고 해양 구조물을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최근에 많은 얘기가 우리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망한 집에 물건을 절대 사지 마라 하는 이유가 지금 저희도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지금 그 해양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해양구조물을 작년에 수시에 수조 원을 수주를 해가지고 다 90%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다 거꾸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가 뭐냐면요. 근데 그 크레인을 그런 뭐 육상건전 선박을 제가 한 50척 해가지고 그 배를 좀 많이 탔지만 그걸 많이 이용해서 굉장히 헐값에 사다가 잘 활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10년, 20년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 그거 옛날 어른들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 저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도 옛날 어른들이 말했던 걸 꼰대라고는 하지 말고 정말 사기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내가 한 60년 절반을 살면서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70년대 일본이었는데 제가 일본을 수십 년 다녔지만 작년 말도 갔었는데 실제 일본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버티고려고 정부에서 암모니아 선박 특별하게 개발을 해서 건조를 해가지고 2조 웬을 투입을 해서 제가 작년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 해사청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국토해양청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전략발표회 봤는데요. 2조엔을 투입해가지고 일본의 전 연안 선박을 아모니아 선박으로 다 바꾼다는 전략을 하고 있고, 그럼 당신들이 좀 뭐를 해줄 수 있느냐 하면서 제가 사실은 올해 메탄올 선박이나 메탄올 엔진이나 기자재를 일본에 우선해만 팔아먹었어요. 많이 팔아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따라오지 못하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본한테, 제가 이마가리한테는 작년에 거의 1조 엔 정도의 뭐 엔진도 기자재 미래만 팔아먹었대요. 이마가리 조선하고 저기 가와사키 조선에 현대중공업이 조선소를 만들었을 때 처음으로 가서 한 달에 400명씩 가기 교육을 받던 동네예요. 이게 거꾸로 우리한테 모든 거를 설계도 도와달라, 기자 이런 다 하는 상황이 됐었죠. 그것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 근데 지금 한국도 27년도, 28년도까지 모든 그 도구가 꽉 찼지만 사실은 지금 중국 조선소도 물론 뭐 3층의 조선소가 지금 300개로 줄어들긴 했지만 기술이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LNG나 아모니아 뭐 이런 것들도 지금 LNG나 메탄올 선박이 한국에 제일 많이 하고 있고 80%를 다 하고 있고 하지만 결국 28년 이후에 좋은 사람이 살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울산에서 우리 서울로 급하게 올라왔던 것들이 이전 살아가는 방법은 엔지니어링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정말 경력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 변화에는 뭐가 있냐면 탈탄소가 상당히 한몫을 했고 신재생 에너지가 한몫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탄소가 모든 시스템들이 싹 다 바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요즘에 조선소를 갖다가 우리가 제조업이라고 안 하고 이제 완전히 디지털 회사라고 할 만큼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에 차를 이제 오래간만에 한 30년 만에 차를 이제 사요. 처음으로 샀는데 차의 90%가 전부 다 껍데기만 철판이고 나머지는 다 디지털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음악 운전에도 다닐 만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농담으로, 야, 내가 너 차 인수하러 안 갈 테니까 차를 자유로 해서 보내줘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 선박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아덴만에 아니면 흥에 지나갈 때 아무도 안 가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곧 온다고요. 나중에 윤병 박사가 이제 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제랑 선박이 거의 3만 원씩 나와있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데 나가서 제랑 선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드렸지만 제랑 선박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사람이 대체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기술이 탈탄소가 되면서 모든 기술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더 바뀌었기 때문에 자율운항은 당연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이제 엔진도 스스로 다 도와요. 옛날처럼 뭐 압축을 하고 연소를 하고 이런 거는 안 해요. 모터사이클로 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전자화되어 있고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다 되고 모든 선박이 다 그렇게 컨트롤이 됩니다. 자동차에 지금 대형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제가 내부에 뭐 인사하는 차가 보면 센서가 만 몇 개 달려있어요. 센서가. 선박도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변화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게 간단하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선박이 LNG 선박이 거의 80% 90% 우리가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전을 인수를 못했던 가장 이유가 EU에서 LNG 선박을 모두 다 팔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대우전을 인수를 해가지고 LNG 선박을 다 팔았을 때 현대중공업하고 문 닫았을 것 같아요. 탈탄소가 되면서 공급에 그렇게 갔는데 90%를 한국에 다 수주를 한 거예요. LNG 선박 전 세계 LNG 추진선이죠. 그다음에 메탄올 추진선도 원래는 5년 후 2025년도에 될 거라고 했는데 제가 머스크에서 2021년도에 머스크에서 갑자기 조작해가지고 머스크 본사에서 조작해가지고 갔더니 40명의 임원들이 부장이 사주가 다 갖춰놓고 저를 불러다 놓고 자기 회사의 전략을 50년 후에 전략을 발표를 그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맥필밀레 그 머스크의 연구소의 박사인데 야 나를 왜 불렀냐? 네 회사 전략하는데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 게 비슷한
현대가 우리가 이렇게 갈 건데 따라줄 수 있느냐는 게 그게 큰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한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메탄올 밸류 추진 엔진 빨리 개발하고 만들어. 그래가지고 MA를 두드려 패고 우리가 50%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해서 이제 바로 해가지고 이제 메탄올 이제 한국에 제일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일본의 메탄올 선박이 100%가 다 들어간다. 기자재나 엔진들이 이럴 만큼 변화가 된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도구가 이렇게 꽉 찼어요. 지금 조선 3사가 하나오션, 삼성, 현대 도구가 풀로 찼습니다. 2028년도 도구에 지금 슬롯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흥해에 있는 인천에 있는 흥해 조선소에 배 회장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풍력 발전 해상 풍력 발전 설치선을 좀 빨리 그 건조를 하고 싶은데 결정을 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해드리려고 해도 또 슬롯이 없는 거예요. 도구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매 신문에 나오는 것이 적자 계속 난다고. 적자 난다고. 나중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초격자 기술이 먼저 한국이 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생기면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아까 저기 말씀하셨지만 흥해나 아덴만이나 이런 데 사고 났을 때 한국이 제일 먼저 쫓아가지고 선제 공격을 하든 이것도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한국에 있는 모든 기술들이 여차 해가지고 중국으로 다 갔고 그래서 일본은 쫓아오지 못하지만 수준을 내서 모든 기자재의 90%는 외자다. 그러면 껍데기만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근데 중국은 가능하다 했어요. 중국은 LNG 다 똑같아졌습니다. 메탄올도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는 첨단 기술만 아직 못 따라온 거죠. 하나오션이 얼마 전에 컨테이너 선박을 이제 포기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한국의 경쟁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술로만 지금 이제 첨단 기술에서 이런 거만 앞서 있지 나머지 건조한 기술은 사람도 없고 뭐 값도 비싸고. 그래서 최근에 HMM에서 7,000TO 컨테이너 선박을 메탄올 선박을 좀 더 저기 PCTC의 메탄올 선박을 중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해수부 장관님하고 많이 싸우고 한해진 공사 사장님하고도 완전 내 세금 받다가 왜 중국에 돈 주냐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많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 해운업을 많이 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신데 어떤 이런 것들을 한국을 살리지 않으면 제가 그런 예를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만약에 지금 중국이 값싸다고 중국에서 하잖아요. 만약에 한국이 좋은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저는 1993년도에 1980년도에 공직했다가 이제 80년도 말에 이제 현대그룹을 왔는데 와서 처음 한 사람이 뭐냐면 여기 마곡연구소에 있다가 갑자기 울산 들어가가지고 했던 게 조선소에서만 가능한 대형 공작 기계를 개발해서 판정했어요. 그때만 해도 독일에서 사오려면 공작 기계 하나에 사오려면 프라임을 하는데 200억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만들어서 80억, 90억에 팔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랑 다 이렇게 분할되면서 다 넘겨주고 말았는데 그래서 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독일에서 사오는 공작기기가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5배, 6배 값이 비싸요. 200억짜리가 600억에 사야 되고 100억짜리가 400억에 사왔어요. 그럼 만약에 한국 조선 사람이 일본처럼 됐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한테 지금처럼 그렇게 쌀 같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안타깝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해운학교에 빅딜이 생겼고 이미 끝났고 다 이런 부분들이 생겼어요. 더 안타까웠던 거는 지금 운임지수가 상당히 머스크가 지금 운임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머스크가 2만 티, 2만 4천 티로 굉장히 많이 졌지 않습니까? 머스크한테 메탄올 선박은 저희가 한 30적, 40적 팔아먹었는데요. 지금 그런 배들이 좀 가고 있어요. 근데 운임지수가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더 떨어졌다고. 코로나 때 HMM이 엄청나게 10조, 20조 돈을 벌었지만 지금 엄청나게 안 좋듯이
지금 머스크가 오늘 아침에 신문에 되게 재밌는 게 떴어요. 머스크가 손익분기점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덴만하고 흥의 저런 사고 때문에 배가 돌아가니까 운임비를 더 받아서 흑자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 해운업계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영향은 한국에서 많은 그런 신전선박을 건조했는데 중국이 한국한테 밀리니까 그 탄탄성 선박을 자국 발주를 엄청나게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한국에서 24,000TU를 예전에 처음 건조했을 때 하나오션하고 현대 건조했을 때 우리 배 전 세계에서 최고 큰 배를 갖고 있어. 이때 중국에는 24,000TU, 25,000TU죠. 25,000TU를 우리보다 더 좋은 거를 짓는다. 24,600 이런 걸 줬거든요. 59척을 발주했단 말이에요. 자국 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배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지금 하고 최근에 조수 얘기 조선소나 이런 데는 선박을 인도를 이제 안 하려고는 이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래서 꽃들이 엄청나게 줍니다. 요만한 꽃들 하는 말씀은 그걸 전부 다 이제 페널티 요구해가지고 사실 선박 인도 건조가 뭐 수척 여러 척 지원돼가지고 현대든 한화든 삼성이든 지금 굴벌려 나가요. 흑자 물론 그렇다고 뭐 주식 얘가지고 주식값 떨어진다고 뭐랄지 모르지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식값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조선 인력난이고요. 울산에 가시면 저도 이제 아프가니스탄 뭐 30명 가족을 300명 제가 데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데려와서 2, 3년 어떻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안 데려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데려와서 울산에서 일을 시키고 있는데요. 울산의 외국인이 지금 얼마예요? 올해만 25,000명이 왔습니다. 울산 현대전투에. 그룹 산하 조선부에 3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10만 명 정도가 조선부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나라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도 똑같아가지고요. 한국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월급 더 많이 받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한국 애들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일 안 한단 말이에요. 시험 입사하고 매일 해도 오지도 않고 또 배 타고 배지도 않더라고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을 다시 재고용을 계속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게 몇 년간? 그래서 28년도, 27년도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정말 과연 제조업이 살아남을까 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투입을 하고 있고 월급도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시지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머리 잘 굴리는 애들은 제조업에 입사를 하면 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건데 요즘에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기 IT 업계나 이런 데 가가지고 1, 2년 하고 다 잘려가지고 지금 분당에 제 사무실 옆에 네이버 카카오 다 있잖아요. 요즘에 구조조정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요거는 선박발주가 지금 보시면 이걸 왜 제가 보여드렸냐면 지금 선박발주가 지금 이렇게 노란색들이 LNG 선입니다. 앞으로는 LNG 선은 지금 2.3% 정도까지 많이 발주하지만 이제 LNG도 지금 연료값이 이제 많이 비싸졌어요. LNG도 갑자기 변동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비싸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탈탄소 때문에 LNG가 지금 대세여서 LNG 연료 추진은 다 가지만 앞으로는 뒤에 있는 메탄올이라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LNG도 CCU를 하면 LNG 선박도 2050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메탄올도 메탄3부터 시작해서 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서 다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향후에는 다른 연료를 가지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은 메탄 선박도 LNG 대비해서 30% 운임비나 모든 연료 비용이 더 들어가고 백값도 더 들어가고요. LNG 선박도 아마 2010년도 이때만 해도 연료 추진한다고 2억 3천만 불 했는데 요즘에 2억 7천만 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든 시스템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변화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국이 계속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탈탄소 때문에 한국이 중국을 따돌리고 공격적으로 갔었는데 다시 중국이 올해 지표에서는 지금 중국이 다시 또 앞서가는. 근데 중국은 어쩔 수 없는 게 중국 정부가 딱 보고 우리가 질 것 같으면 무조건 자국 발전합니다. 우리가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제가 중국에 이제 엔진을 많이 팔았는데요. 중국의 존도가 3,300대에서 지금 줄어들어서 한 360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현대 그룹 하나 오션만은 조선소가 100개가 넘습니다. 거기는 2014년도에 3만 큐 컨테이너를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를 건설공사를 했었어요. 조선조선소에서. 한 독배에다가 배를 열척 놓고 배를 만들고 한쪽 절반은 개조선박, 절반은 신선선박 이렇게 한 번에 네 번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누가 감히 3만 큐 컨테이너를 만들겠다고 하겠어요? 중국 한다고. 그런 상황이라서 중국 선박 대수를 한다면 물론 자국이 연안 선박도 있지만 또 물류 전 세계 물류를 60%나 뭐 차지하니까 하겠지만 트럼프 때 중국하고 막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물 안 가라 하지만 해서 사실 트럼프가 저는 졌습니다. 제가 중국도 미국도 많이 다녔는데 미국 가면 미국에 왜 트럼프가 졌다고 생각하냐면 미국에 트럼프가 중국에 아무것도 주지만 하니까 중국에서 국물을 다 끊어버렸어요. 배를 하나도 안 보냈어요. 가져주만 하니까 돼지도 키워야 되고 돼지도 키워야 되고 닭도 키우면 한 60이 다 내보내야 되는데 하나도 못 나가죠. 옥수수 하나도 안 나가죠. 모두 나가니까 모든 농장의 국물이 다 정지된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트럼프가 아마 바이든한테 졌을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환경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또 알아주셔야 될 게 앞으로는 이제 탄소만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린하우스 가스가 SCI나 낙스나 삭스나 다른 그 아산화탄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포함되는 그린하우스 가스까지 다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규제들이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런 규제들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운임비라든지 부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된다. 그러면 아무리 절약을 한다 하더라도 선박 투자비가 굉장히 비싸졌죠. 그 다음에 이런 부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운송비, 결국은 운송을 해서 남는 비용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해오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 계산을 해보고 비교 평가를 해보고 정보를 입수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제가 앞으로 이런 변화가 좋으니까 배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배를 새로 다 지으세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결국은 금방 그건 알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경쟁력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얘기는 하지만 실제 얘기는 잘 안 하실 거예요. 지금도 보면 연료가 이제 거의 전체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연료를 이렇게 바꾸기 싫어도 바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중국 같은 어떤 연료를 예를 들어 LNG나 메탄올을 사용하지고 우리 어떤 항으로 들어오지 마. 저반도 안 시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EU 같은 경우는 더 굉장히 심하게 막고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결국은 나중에 최근에 많은 선사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 과연 지금에는 나는 어떤 연료를 써야 돼? 그러면 제일 전방도는 아모니아를 써야 되는데 지금 값으로는 아모니아가 LNG 대비해서 5배 비쌉니다. 운임비도 비쌉니다. 뭐 아모니아 같은 경우는 뭐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벙커링 하는 데도 엄청 돈을 많이 울산에 벙커링 터미널을 만든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랜드중업이 울산에 엔진 공장을 갖다가 아모니아 테스트 2026년도 있는 아모니아 선박이 두 척이 계약이 됐어요. 아모니아 연료 추진한 선박이 아모니아 5만 톤이지만 연료 추진 아모니아 나옵니다. 근데 엔진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모니아를 벙커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아모니아 가스가 나오면 동네하고 주민 사는 동네 3km가 떨어지는데 3km가 떨어진 테스트베드가 어딨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엔진의 유관병이 제일 끝에 바닷가 쪽에 있는 거기하고 다행히 소아파트 새로 진 데가 4km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대적으로 이제 지금 시설 투자해서 하는데 아모니아는 특히 그 여러 가지 독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제 유해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서 실증 설비만 제가 올 작년에 1,500억을 거기다 실증 설비를 똑같이 성과가 똑같이 하도록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 이제 지금 상반기부터 하고 있고 엔진은 이미 테스트가 들어갔고요. 엔진 테스트는 완전히 그 도움하고 똑같습니다. 테스트룸이.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하고 그다음에 코스트가 이제 절감돼서 향후에는 2030년도 이후 되면 지금보다는 여러 가지 코스트가 절반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히 비싼 거죠. 그렇다면 아마 20년 제가 계산을 하고는 20년 운항에도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한 지표로는 모든 비용들은 메탄올이라든지 암모니아 코스트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네, 그거는 뭐 나중에 보시고. 지금 이제 그 세계 최초 20년, 23년도에 메탄올 선박이 저기 3,000톤가 먼저 나왔고 올해 1, 4분기에 지금 16,000짜리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16척이 나가고 올해 연말까지 하면 한 20척 정도가 나갈 겁니다. 아모니아 선박이 26년도에 인도 대륙의 계약이 작년 말에 계약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LNG 대표는 이미 다 하신 거고요. LPG도 지금 LPG도 저기 그 연료 추진을 해서 지금 한 40척 정도가 계약돼서 계속적으로 인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LPG 값이 갑자기 그 경유값보다 디젤유보다 훨씬 더 비싸서 LPG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값이 떨어져서 LPG를 사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 EEDI나 EXI가 이제 이미 반영돼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떻게 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탄소세를 물어야 되는데 그를 물기 전에 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이제 연료들이 LNG나 메탄올에서 이제 아모니아 수소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근데 지금 많은 선사들이 아마 올해쯤 되면 LNG 선박들이 발주가 많이 줄지만 메탄올들은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에 없을 자료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메탄이나 LNG가 좀 많이 줄면서 아모니아를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에 초도 엔진이 26년도에 선박이 입도되면 아마 그 전에 모든 테스트들이 다 오픈되기 때문에 많이 발주가 될 거라고 보는데 결국 이제 코스트가 어떻게 줄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론 가장 퍼펙트한 건 수소나 아모니아 선박인데 수소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아모니아에서 수소를 뭐 재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생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규제, 이런 모든 탄소도 있지만 이런 모든 규제가 한꺼번에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제 문제는 EU에서는 IMO에는 탈탄소를 많이 규제를 하지만 EU에서는 다른 배출량에서 온실가스의 모든 부분들을 그린하우스가스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선박을 던졌든지 새로운 선박을 지금 현재 있는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개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그 선박을 LNG나 LPG로 개조를 하려면 디젤 현재 있는 사용하는 선박을 개조를 하려면 만기 컨테이너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한 5천만 불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거기다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하려고 했다가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코스트가 잘 안 나요. 브레이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년도 말에 21년도 말에 LNG 발주하기 전에 카탈가스에서 제가 44척을 LNG로 발주하려고 거의 계약 직전에 코로나만 없었으면 그때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때 4천만 불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안 하고 신조로 다 카탈가 바꾼 겁니다. 지금도 이제 몇 척을 했는데 코스트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다 멈칫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또 줄일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 선박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원하는 걸 다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선소가 단순하게 철불 구조를 갖다가 철판 갖다가 백업되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디지털 회사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래 조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션 모빌리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세스에서 정기선 부회장이 오션 트랜스포미션에서 선박이 발전돼 어떻게 할 거다 했는데 올해는 선박과 연동돼서 디지털 플랫폼을 모든 육사에 있는 것까지 다 전환하겠다 이렇게 오늘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제 반영을 이렇게 되는데 배도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즘에는 항만 물리나 이런 것도 똑같이 자동화를 가야 된다는 게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설계해가지고 건설된 선박 중에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다 하역하는 선박이 이제 건조가 돼요. 조만간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그동안 뭐 크레인을 해가지고 다 낼 수밖에 없잖아요 하는데 실제는 가능해요. 그런 걸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배가 접안했을 때 거기에 대항하는 모든 항만물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비용이라든가 코스트를 다 토탈 코스트를 계산했을 때 그런 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생겼고 이거는 이제 제가 20년도에 울산의 제어랑 선박을 만들고 이게 완전히 이건 전기추진선입니다. 원래는 하이브리드 하려고 그러다가 전기추진선 완전히 바뀌었는데 전기를 외부로부터 충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 안에 엔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로 해서 전기를 운항하는 겁니다. 미래 지속 가능한 조선해원의 중급차 전략은 결국 오션 모빌리티의 미래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친환경 항만으로 바뀌죠. 시스템도 제강을 보죠. 항만 물리고 제강을 해야만 이게 같이 따라갑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조선도 다 스마트로 바뀝니다. 이런 거 안전 규제 이런 것들 이런 시스템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선소만 바뀌는 게 아니라 학교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향대학교 한국하양대학교 도덕수 총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접견을 해주셔서 AI 대학을 만들었지만 저는 지금 현재 있는 해사대학을 모두 시스템 8kg 다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냐면 선박이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 같은 올리고전으로 교육을 해서 해기사가 있음들 배를 탄들 뭘 하십니까? 저는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솔직한 심정으로 해기사한테 돈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데 하지 못하는데 사람만 태워가지고 하냐. 하도 답답하니까 제가 하도 왜 답답했냐면 배가 요즘에 새로운 선박이 나가잖아요. 그럼 크레인이 엄청나요.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어 제가 4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사람 가서 다 해줘요. 돈 다 갖고 오니까. 근데 지금은 크레인이 너무 많이 나요. 현대중공업에서 배를 40년, 50년 동안 배졌는데 그거를 배를 대충 시켰어요. 근데 요즘에 배들은 이런 플랫폼들 워낙 들어가면 모두가 자동화되어 있고 시스템이 다 제어로 되니까 이게 오퍼레이션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어떻게 하냐면 디지털 트윈을 해서 일산대학교에 이번에 교육부에 가지고 굉장히 큰 융합대학을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거기에다가 트레이닝센터를 울산대학교에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디지털 트윈을 해가지고 똑같이 배에서 하는 모든 시스템들이 그대로 있고요. 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똑같이 항공기처럼 트레이닝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박 인도할 때 그게 다 트레이닝도 하고 이제 학급도 다 이게 뭐 강의실이나 교육 기자 이런 것들이 기관이 적어서 이제 그번에 저쪽에 그 울산대학교 뒤쪽에 그다가 정부의 융합대학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굉장히 큰 센터를 만드는데 어쨌든 간에 교육을 하든지 또 학교에서 그런 카리큘럼들이 또 받거든요. 배워야 저희들 그죠. 그래서 저희랑 뭐왜 스포츠 뭐 우리 뭐 일자리 없이 자율학 뭐 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자율학은 필연적으로 되어버릴 거예요 이제 시스템들이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간단히 이제 말씀드려 지나가겠습니다. 요거는 탈탄소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LNG에서 메탄올까지 왔어요. 암모니아, 뭐 수소 이런 것들이 계속 갑니다. 이런 것들이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소로 갔을 때 결국 이제 수소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현재는 수소를 생산한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관련된 모든 비용이 들고 건조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서 하는데 충분히 이제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울산에는 수소를 혼수하는 엔진도 개발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에 된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한국에 나중에 신생에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달됐는데 진짜 중요한 핵심 기자재는 한국에서 하나둘씩 안 만듭니다. 제가 갑자기 울산에 있다가 회장님의 물음을 받고 갑자기 서울 와.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그 다음날 왔어요. 왔는데 이래서는 못 살겠다. 엔지니어링을 강화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부분으로 모든 핵심 기자를 100%다 국산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전부 다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엄청나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돈 벌지 말자는데 못한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핵심 기자재 전부 다 껍데기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핵심은 다 계좌재. 그래서 그런 백값도 되게 비싸죠. 근데 다 독점이에요, 이게. 그럼 누가 독박 쓰냐, 나중에. 죄송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독박 써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 서비스 시키니까요. 걔한테 얘기는 해주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돈 아무도 못하는데,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사업을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4년, 그런 서비스 사업을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거꾸로 독박 씌우는 일도 많이 시키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이제 국산을 해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거고요. 그래서 미장 선박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바이오 엘리멘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컨 제너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LNG에서 메탈로 가죠. 그다음에 아까처럼 아모니아 수소로 가면 엄청난 비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요.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LNG 연료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아시는 것들이고요. 이게 이제 메탈 연료 추진이 이제 다 됐고 이 메탄 3까지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메탄을도 이게 틈새나 이런 데서 이연소되는 수입에서 온난화, 기후 온난화에 그라우스 가스 문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탄소는 줄어들지만 저런 것도 이제 메탄 설립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다 개발이 돼서 됐고 이제 한 2, 3년 동안 메탈 선박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모니아,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원자력인데 탈탄 설비에서 앞으로 미래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중점이 될 겁니다. 지금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들이 이미 상당히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이제 전력화나 전동화 기술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분당의 R&D 센터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모니아는 올해 연말쯤 되면 주기하고 보기가 다 보기는 이미 테스트가 진행이 상당히 되고 있고요. 지금 KR하고 해가지고 군산에 테스트베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군산에 지금 아모니아
거기 군산조선소 옆에 동네 아무도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테스트를 해서 거기다 이제 하고 있고 울산에서는 주기하고 고기를 동시에 다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아모니아는 한국에서 다 된다. 그다음에 모든 연료 공급 시스템도 다 국산에서 지금 다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값이 상당히 2, 3년 내에 절반으로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연료 추진 산업하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시스템을 구상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연료 전지가 우리가 마티오 컨테이너를 계산했을 때 1000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실어야 됩니다. 컨테이너에 배터리를 실어야 돼요.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사람은 10%밖에 차지 않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워낙 분량이 커서 데드로스가 40%가 줍니다. 40%. 그러면 컨테이너 많이 실어가지고 컨테이너 6,000개밖에 못 싣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 아무도 이런 얘기 잘 안 해줘요. 그냥 배터리 상과 열심히 다 돼, 다 사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국내 조사에 제가 장관들 장인어른만 말씀 다 했어요. 다 드렸고 해야 돼요. 근데 원하는 대로 져준다. 근데 나중에 가서 나한테 뭐 하지 마라. 아마 전 세계로 우리가 제가 최초로 해운사업단으로 다니면서 지금 에너지 성과 건조하는 것보다 렌즈 성과 건조하면 얼마, 아모니아 성과 건조하면 얼마, 배터리 성과 건조하면 얼마라고 계산을 전부 다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연료값을 얼마 더 들고 뭐하고 페이백을 해줘야 돼.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회사를 팔아먹는 거구나. 말아먹는 그러시는데 그게 저는 이제 뭐 신주도 해봤고 서비스도 해봤고 물리도 해봤고 다 해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서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사용합니다. 원자력도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SL만을 4개를 한국에서 건조합니다. 한국에서 제작합니다. 이걸 1차로 신청을 설치해서 테스트는 이제 미국에 살 건데 한국에서 현장하고 지금 같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해상풍력, 수로 이것들은 이제 신재생에너지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좋지만 아까처럼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운영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 정도 되면 굉장히 세상이 변해서 값도 굉장히 싸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제작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하고 설치하는 게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울산에도 저기 신안에도 지금 울산은 현대중공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신안은 또 이제 다른 데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사실은 여기에 숫자가 있잖아요. 이거 저희 회사에서 보면 뭐 계획을 갖다가 다 하는 거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사실 우리 모두에 진행 그대로 요거는 그래서 감축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선박에서 여러 가지 이런 걸 활용하면 여기에 있는 활용하면 이런 미션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부분들 연료를 가지고도 그다음에 오퍼레이션을 가지고도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에미션 기술을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어쨌든 한국에서 논의를 하면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엔진들을 지금 개발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엔진은 지금 현재 원하는 대로 뭐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상황, 스탠바이가 됐고, 아까 뭐 매일경제 기자님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저는 제가 평생 생애 제일 잘한 거는 아버지로서는 빵점이지만 제가 힘전엔진을 개발했고, 힘전엔진을 개발한 아버지인데 힘전엔진을 개발해서 전 세계 지금 디젤은 40% 점유를 가지고 있고요. LNG는 80%, 메탄은 100%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뭐 일반만이 좋은 어디 가라사키 뭐 다치는 좋은 한국에서 그렇게 중국도 유명한 분들이 이런 것들은 아모니아 지금 혼소에 관련된 거를 신청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를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선박형 기술연구소 같이.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을 갖추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개발 이용하는 이게 법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꽤 오래됐는데 사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뭐 여기 아시다시피 이뭐 선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신재생이 저희가수가 차지하고 있는데 신재생이 적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존의 연료를 화석연료를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모니아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물, 지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 그래서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가스, 화학, 중지화, 전자유 가스와 뭐 수에너지 이런 게 있고요. 재생은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태양열, 지원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그래도 기존에 있는 디젤에 비해서는 효율적인 측면에 봐서는 디젤만큼 땀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이거는 더 경제성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는 거죠. 사실 그래도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이 탈탄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돈이 뭐 관련 없으니까 뭐 그래도 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 세계에서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는 데가 이제 노르웨이 유럽 쪽이죠. 유럽 쪽. 제가 노르웨이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정말 신재생에너지를 다 태양광, 옥천에너지를 쓰고요, 뭐 바닷물도 쓰고 별거 다 합니다. 그래서 어제 누가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노르웨이 갔더니 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다음날 눈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는데 뭐 잘 가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노르웨이 눈이 한 2시간 넘으면 2m 온다고요. 근데 1시간 후에 눈이 다 없어져요. 근데 이 노르웨이 지열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다 사용하니까 금방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일본에 니가다에 가시면 제가 아시는 니가다에 가면 뭐예요? 온천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폐온천들을 갖다가 전부 다 어디에요? 도로에 다 깔아가지고 스프링클러 다 빼잖아요. 그런 것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미래 에너지가 앞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는 오일이 17%, 그다음에 뭐 석탄도 이렇게 쭉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전기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는 그게 여러 가지 해외 집회에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녹색 성장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현이 됐고요. 지금 로드맵이 활성화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 세상 신재생 에너지가 이게 단순한 풍력,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풍력, 태양광 에너지, 풍력의 효율이 다시 좋은 날은 한 30% 나오면 잘 나오고, 노는 날도 되게 많죠. 바람이 많이 분다고 풍력이 엄청나게 잘 되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풍력을 쓰고, 적게 불어도 쓰고, 그래서 이게 효율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지난주에도 강릉에 무슨 컨퍼런스에서 강릉에 갔다 왔는데 개발력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효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이거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오연료를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 바이오연료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열 바이오연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항공유 측인데요. 지금 루마니아에 가면 제가 루마니아 이제 대우조선에서 원래 조수할 때 거기 많이 다녀서 한 5년 다녔는데요. 3시간을 가지고 200km로 3시간을 차 타고 루마니아 수도에서 망갈레 조선까지 가면 3시간 걸리는데요. 끝까지 볼 수 없는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가 해바라기 그림을 거기서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해바라기 씨가 전부 다 재생해서 바이오를 씁니다. 옥수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 세계 옥수수를 바이오를 연료를 30% 공급한다고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저렇게 전쟁이 나면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지열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열 이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선박에서 로타셀들이
지금 이번에 미포 선박에서 미포 조선에서 2020년도에 있던 선박 중에 로타스하고 메탄올이 같이 경험하는 배가 건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시려면 현대중국에 가시면 영등간 뒤쪽에 로타스를 신청하는 거기 설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대출을 하는 미래 신재생 에너지들은 이렇게 이제 해상 풍력 설치 선박도 여기에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풍력선, 풍력 발전소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미포선에서 하는 메탄올의 풍력 추진 선박 실제 모델입니다. 이렇게 축전지를 확보하는 선박도 있고요, 윙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박들의 이제 주로 거의 다 쓰고 신재생이고.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신재생을 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선박이 있고, 그래서 부탄소 연료나 암모니아 수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연기관 쪽에는 전부 다 암모니아 수소 이런 쪽으로 다 하는데, 이런 결국은 엔진의 중요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라고. 연료 공급 장치, 저장 장치, 부채 장치, 핵심 부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CCU도 기존 있는 LNG나 메탄올이나 디젤 선박의 CCU도 상당히 지금 활성화하는데, 이게 제 문제가 뭐냐면 CCU를 포집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술도 다 있고요. 근데 많은 메이커들은 야 우리 CCU가 채워주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저 탄소를 포집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디 가다 버려요? 바닷속? 어디? 땅속? 아니면 태워서 하늘로?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마덴만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홍해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홍해도 오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들 바다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누가? 바닷속에 우리나라 동해에다 지금 동해 가스를 묻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동해 있는 사람들이 내 고기 잡지 말라고 다 대모매를 할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CCU도 이게 잘 판단해야 될 게, 기술은 다 있고 제품 다 만들어질 수 있어요. 할 수 다 있어요. 근데 나중에 운영관리 어떻게 할 건지는 굉장히 불리스럽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그거를 사실 테스트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해가스전에. 최근에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탄소가 포집되면 양이 굉장히 많아서 선박의 카보로스가 굉장히 많아질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올 때 컨테이너 저번밖에 안 싣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기로 급상승하는 선박이 뭔지 아세요? 탄소 포집 운반선. 이게 현대중공업에 좀 내처리가 발주를 받았고요.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소 포집을 하면 바로 갖다가 거기서 싸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탱커선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유럽에서 지금 발주되려고 이렇게 하는데, 뒤에 와서 사례 그 발전하는 것이 보셨나요? 국내에서도 몇 개 존소 지금 형성사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오펙스를 줄이는 선박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고, 지금 웨어 하이알스 같은 공유화 시스템 이런 것도 실제로 한 12% 정도까지 준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 많이 인프가 됐는데 효율이 상당히 괜찮아요. 물론 이제 파도가 굉장히 심하다든지 이럴 때는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어쨌든 그게 되고요. 해상풍력 SMR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한국에 다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가스 운반소는 이렇게 선형, 화물탱크, 독자, 엔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탱크 같은 거 완전 LNG 탱크나 메탈 탱크가 완전히 달라서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 실증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연료전지에 대한 거는 굉장히 많은 테스트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테스트 요즘에 저기 자동차에서 블라를 보시면 저는 섬뜩 한다고. 연료 전지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발광을 해서 이게 폭발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박에서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뒤에 금방 말씀드린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선소가 이렇게 그냥 사람한테 너무 힘드니까 조선소 이렇게 시스템이 다 바뀝니다. 그런 식으로 스마트 팩토리 된다. 그래서 현재로 현대중공업이 울산 조선소에 제가 이번 전에 8만 명 있었다고요? 지금 얼마예요? 평균 상업력까지 합쳐가지고 2만 7천명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선박 건조는 옛날보다 더 많이 만들어요. 최첨단의 기술로 7천명의 선박들을 많이 만든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중국하고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박, 이 원격 관제센터를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이미 배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울산에 가면, 이게 울산에 배 해강 시운전 할 때 있잖아요. 엔진 시운전 할 때 있잖아요. 배 해강 시운전 할 때 사무실에 돼요. 배는 혼자 돌아다녀요. 동해바다에. 배 사람이 안 타고도 엔진 시운전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엔진도 성금이나 이런 데 다 참작 안 하고도 엔진 시운전에서 서트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센터에 가면 센터 안 가고 다 해요. 그러니까 24시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비용도 엄청나게 적게 들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바뀌면 뭐야? 그러면 해운선사에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된다. 옛날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해운 사업이 쉽지는 않을 거라 저는, 물론 뭐 내가 그래도 돈 잘 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그럴지 모르지만 앞으로 점점 더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이미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물류도 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시스템 사무실 안에서 그게 다 하는 거죠. 목격 수리 수월 진단 다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다 연결됩니다. 법인, 창고, 고객사, 대리점, 협력사 다 연결돼요. 시스템상. 이게 그러니까 분당의 원격 제어센터에 가면 사무실에 앉아서 저에 있는 배 항로 데이터, 실시간으로 데이터 다 받아볼 수 있고 이 배가 앞으로 몇 분 후에 1시간 후에 고장날 수도 있다라는 멘트까지 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사이버 방어도 이제 이게 아까 전자 디지털 플랫폼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버 방어가 중요하고 제가 이거 뒤에 뺐는데 법적으로 지금 이 AI 관련된 법들, 해당법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 바뀌어 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부터 이걸 실제 만들어서 다 제가 이걸 만든다니까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해서 굉장히 많은 선사들이 유럽에서 미국을 잘 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들이 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냐면 해외 선사도 사람이 좀 많이 없고 잘 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이렇다면 이런 걸 다 가지고해서 남들도 한다는 거죠. 머스크에 가셨겠지만 아마 회장님도 머스크에 가보신 적 있으니까 머스크 본사에 가면 저 센터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CMS 센터에 가면 23층에 엄청나게 큰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하죠. 해상물류도 아까 왜 이걸 말씀드리면 해상물류도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바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상물류도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처럼 위에 옛날 그닥들의 방식까지는 되지 않는데요. 배가 다 바뀌는데요. 배가 자동으로 혼자 안 하고 하는 걸 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각 위치에서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비용들이 실제 개설이 되더라. 얼마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개별적뿐만 아니라 항만 기자재, 물류, 스마트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서비스 사업할 때 그 사장으로 있을 때 사무실 부산 사무실 안에서 여기 분당 사무실 안에서 전 세계에 있는 물류 창고나 선박에 가지고 있는 스페어 스톡을 다 캘kul레이션 가능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원하면 내 배가 지금 여기서 발주를 해요. 여기 고대에서 발주를 내면 내 배가 4시간 후에 부산항에 도착할 거야. 그런 물건을 다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럼 거기서 수리하고 고쳐주고 바꾸고 바로 갚을 거죠. 옛날 같으면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자동화 물류들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항만, 컨테이너, 운송, 물창고, 무인 왜 제가 일단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올해도 죄송합니다만 지금 왜 이걸 제가 보여드리냐면 제가 올해
작년 10월 달에 미국에 샌안토니아 갔다 왔습니다. 그 간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싼 배를 만들고 좋은 배를 만드는데 왜 기자 중에 해킹자가 80%가 다 60%가 외장나.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다 쓰면 되는데 나중에 운송하면 배가 인도에서 운송할 때 그 나중에 들어가는 코스트를 누가 책임질 건데 고치면 우리는 개런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는 누가 우리한테 해주겠나. 그래서 모든 걸 국산을 개발한다. 연구비는 다 회사에 다 된다.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 그룹의 국내 협력사를 찾아서 그다 다 시험을 해준다. 재능기구는 아니지만 전부 다 그렇게 다 해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 교수님 계시니까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미국의 함정을 여기서 다루는 겁니다. 미국 센터는 SW 사우스 웨스트 R&D 센터거든요. 200만 평입니다. 우리나라 200만 평짜리 연구소에는 없죠. 여기에 몇 명이에요? 3만 명이 근무합니다. 근데 이 처음에 200만 평에 뭐가 들어갔지 했는데 제가 차 타고 무시하러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각각 물체가 항공에 관련된 거, 함정에 관련된 거, 특수장비에 관련된 거, 선박에 관련된 거, 별게 다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통 개발하면 우리는 이 마이크 개발할 때 이 껍데기 뭐 개발을 할 거예요. 거기는 통째로 배에 들어간 거 있으면 100가지 다 연결해서 테스트를 다 해요. 실증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면 그대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또 제가 공동 개발을 해서 이 사장 여기는 비영리 재단이라서 아이디를 제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자하고 저희 박사를 4명 저희 부분에 상주시켰고 공동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여기 고대니까 해양대라고 얘기를 할 건데 고대니까 고대에서도 공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7,000만 학과가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되게 재미난 게 나왔어요. 강의가 우리나라 R&D 연구비가 절반 깎았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저는 더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제 개인의 생각. 제가 굉장히 많은 거 연구 개발하는 걸 봤고 정부과제, 국제과제, 개별과제, 무슨 과제 다 했잖아요. 회사에 마찬가지. 우리 회사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구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까우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똑같은 놈이 여러 명이 여러 개 부서에서 다 돈 가져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런 과제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국제과제 한다고 하면 인천에서도 부산에서도 다 해요. 연구비 다 가져가요. 그럼 그 돈은 다 가져갑니다. 왜 그런 돈을 합니까? 잘하는 데를 갖다가 진짜 도와줘요.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정부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하자고 장롱을 차관님하고 만나고 차관님 만났을 때 연구비 다 따지고 줘라. 돈 잘하는 더 많이 줘라. 안 하는 데는 다 깎아라. 이런데 연구비 안 준다고 안 치는데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원장님 그냥 막 연구비 다른 데 가지고 요즘 엄청납니다. 제가 오고 나서 다 엄청나게 따랐어요. 그래서 연구들이 저한테 이게 투수 많이 썼죠. 저 사장은 맨날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거 같아요. 다행히 제가 직장생활 매년 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이런 거고요.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분야가 있으면 정말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하자. 그다음에 이미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이제서 뭘 평가하냐면 이미 다 다른 데는 하고 나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게 늦을까? 요즘에 김인규 선생님이 막 SO 해가지고 또 아까 의원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유한국 통과됐는데 지금 자유한국 저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그 2~3년에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모니아를 인도하려면 21년도 어떤 일이 있어요. LPG 선박 연료 추진을 선박을 인도해야 되는데
LPG 추진선이 허가가 안 나가지고 출항을 못했어요. 그 다음날 출항했지만 메탄올 테스트를 했는데 메탄올이 방크링이 안 돼가지고 어디에요? LNG 방크링이 안 돼서 어디 묻고 가서 강연하라서 배 끌고 가서 길 넣어가지고 가서 테스트하고 이게 뭐냐고. 네, 이거는 택배가 져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알았으면 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게는 뭐예요? 이게 올림픽 할 때죠. 이게 한국 선수잖아요. 제가 이겼다고 손 들고 나 이겼어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뒤에 있는 분 가만히 있다가 대관중이 있잖아요. 0.0206 1초 차. 저희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지금 균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시골로 따지면 엄청 비싸겠죠. 제가 최근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의료보험을 회사에서 지역의료보험 바꾸려 하니까 많은 사람이 왜 그냥 회사에 가서 지역을 바꾸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의료보험을 1년에 30만 원, 40만 원 낸다고 하면 여러분들 저 미친놈 아니야 하시겠죠. 지역의료보험 제가 60만 원 낸대요. 경제성 따져야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모든 분야에서 남들 하는 얘기를 섣불리 듣지 말고 내가 혼자 내가 그거 잘하니까 이러지 말고 정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뒤에 마지막 장에 두서없이 이제 막 썼어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어디 가든지 제가 이제 들으면 오늘 두서없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제 신대생 얘기도 굉장히 특별하고 있지만 특별한 모든 기준은 한국에서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파탄에 관련된 모든 기준은 전 세계에서 그냥 최고 잘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선택이 정말 잘 판단해서 얘기 들어보고 하면 굉장히 좋은 학원의 문화 메소드나 경영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모든 부분에 지장 손익을 창출할 수 있겠다. 그 기술도 한국 기술이 최고니까 한국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두없이 장시간 동안 내놓은 시간을 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빼서 죄송합니다. 예, 안 대표님 정말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좀 풍요롭게 저희들한테 그간의 이제 변화 앞으로 나갈 탈탄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좀 시간이 좀 많이 갖고 우리가 6시까지 원래 이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6시 한 15분 경에 좀 마치고 6시 반부터 좀 식사하도록 하고요. 제가 발표할 시간에 저는 한 10분 정도 하고 한 토론 한 15분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